저는 한민호의 조카 이반입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79년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고려인 마을에서 삼촌은 자랐습니다. 그때 삼촌은 9살이었어요. 매일 밤이면 할머니 곁에 앉아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왜 한국말을 못 써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살며 꿈꾸던 평범한 일상들이 있었죠. 그러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 며칠을 떠돌아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메마른 우즈베키스탄 땅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언어도 전통도 이름도요. 삼촌의 할아버지는 원래 김씨였지만 러시아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조선어를 쓰면 간첩으로 몰린다는 소문이 마을을 돌았어요. 그렇게 부모 세대는 입을 다물었고 아이들은 궁금해하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항상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삼촌이 질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를 느꼈어요.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만 배웠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서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서 온 거야?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삼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증을 품고 자랐어요. 어린 민호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별을 보며 상상하는 것이었어요. 저 별 너머에 우리의 진짜 고향이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흥얼거리던 알 수 없는 멜로디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한국의 전래동요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신비로운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의 어린 시절은 질문만 남은 채 흘러갔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궁금증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것들이 훗날 삼촌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른이 된 삼촌은 타슈켄트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정작 고향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삼촌은 지역행정청에서 번역 업무를 맡았습니다.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삼촌은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밤 삼촌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탈북민들의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에서 한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삼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어릴 적 자신의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한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삼촌은 컴퓨터 화면에 바짝 다가가서 그 글자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글자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삼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가 있었구나.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전쟁, 분단, 경제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까지. 삼촌은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빈자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달았어요. 며칠 후 삼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한글을 배우자. 아니, 되찾자. 그것은 단순한 학습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몇 군데 문의해봤지만 한국어요? 왜 굳이? 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글 자료를 찾아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익혀가면서 삼촌은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촛불을 켜놓고 한글 연습장에 글자를 따라 쓰는 것이 삼촌의 일과가 되었어요. 그런 삼촌을 보며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삼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찾는 일이라고. 2008년 봄 삼촌은 드디어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직원분이 나오셔서 삼촌의 사정을 들어보더니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삼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첫 수업날 삼촌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처지의 고려인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삼촌처럼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첫 번째 글자를 썼습니다. 따. 삼촌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연필을 꽉 잡고 종이에 따라 썼습니다. 기억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는 그 순간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한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삼촌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삼촌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하루였어. 아내는 삼촌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끊어져 있던 실이 다시 이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 어릴 적 느꼈던 막연한 그리움, 모든 것들이 한글이라는 실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나, 다라를 배웠습니다. 삼촌은 집에 와서 이 글자들을 수십 번씩 써봤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처음 써본 날 삼촌은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글을 배우면서 삼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민호가 요즘 뭔가 다른 애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삼촌 스스로도 느꼈어요.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다고요. 몇 달 후 삼촌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동화책을 읽어본 날 삼촌은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아, 할머니가 한국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삼촌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런 기쁨을 느끼면 안 되겠다. 우리 마을의 다른 고려인들도, 특히 아이들도 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해. 한글을 배우면서 얻은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촌은 조카인 저에게 말했어요. 이봐나, 삼촌이 너에게 우리 글자를 가르쳐 줄까? 그때 저는 12살이었는데 삼촌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글과 처음 만난 순간이었어요. 삼촌은 저에게 첫 번째 글자를 가르쳐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봐나, 이것은 그냥 글자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삼촌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2010년 삼촌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회관 창고를 빌려서 작은 한글 학교를 열기로 한 거예요. 창고는 먼지투성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지만 삼촌에게는 보물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뿌리를 찾게 될 거야. 아내와 함께 며칠 동안 청소를 했어요. 벽을 닦고 바닥을 쓸고 페인트 칠까지 다시 했습니다. 삼촌은 직접 작은 책상 10개를 구해왔고 중고 칠판도 하나 마련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시설은 없었지만 삼촌의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어요. 개교 첫날, 저와 제 형만 왔습니다. 삼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시작이 중요한 거지.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작은 교실에 모였습니다. 학교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냥 민호 아저씨네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수업에서 삼촌은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어디서 온 민족인지 아니?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칠판에 한반도 지도를 그렸어요.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지.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자신들의 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수업은 특별했어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글자를 만드셨단다.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마치 전래동화를 듣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더 왔어요. 정말 우리만의 글자가 있어? 하면서 말이죠. 삼촌은 누구든 환영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리 와서 앉아봐. 그렇게 학생 수는 조금씩 늘어갔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안을 한글로 쓰면서 신기했어요. 러시아식 이름이지만 한글로 쓰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내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써지네. 삼촌은 우리에게 한국의 전래동요도 가르쳤어요. 산토끼를 처음 배운 날, 우리는 깔깔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 할머니들이 가끔 흥얼거리던 멜로디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한국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삼촌은 항상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가까워졌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었어요. 겨울이 되자 교실이 추워졌습니다. 난방시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와서 공부했습니다. 삼촌은 가끔 따뜻한 차를 끓여와서 나눠주었어요. 추워도 우리 마음은 따뜻하지.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그런 걸 배워서 뭐해? 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 아이가 요즘 뭔가 달라졌어 하며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삼촌은 모든 반응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하게 될 거야. 그해 연말 우리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한글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 동요를 불렀어요. 할머니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들을 통해 되살아나는 걸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밤 삼촌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나,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뭔가 큰 변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2012년 어느 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행정 당국에서 공문 한 장이 날아온 거예요. 불법 교육시설 철거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공문을 가져온 공무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설은 정식 교육기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우즈베크 사회에 불필요한 외래 문화입니다. 삼촌은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삼촌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요. 하지만 삼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이 이제 막 뿌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다음 날부터 삼촌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정중히 인사드린 뒤 말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전박대를 했지만 삼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걸 왜 가르치노? 러시아어나 우즈베크어나 잘하면 되지. 삼촌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를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뿌리라.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상한 노래를 불러주셨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삼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할아버지가 행정청에 가서 탄원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글 학교를 없애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곧이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고려인끼리 뭉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아이들 시간 낭비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에 와서도 불안해했어요. 삼촌, 정말 학교 없어져요. 삼촌은 우리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삼촌이 꼭 지켜낼게. 어느 날 저녁 삼촌은 저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알아? 우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으려고 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소중한 것일수록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지. 삼촌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너희들도 포기하면 안 돼.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삼촌,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삼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냥 계속 오면 돼.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마.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걸 빼앗아가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행정청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허가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촌은 많이 야위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글학교 문 앞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조용히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청년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고려인 4세였지만 한국말은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이미 한국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삼촌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반은 그날부터 우리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앉아서 글자를 따라 쓰며 열심히 배웠어요. 이반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흡수력이 뛰어났어요. 매일 와서 복습하고 예습했습니다. 삼촌도 그런 이반을 각별히 아꼈어요. 저 친구는 진짜 간절하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와보니 교실 앞 벽에 페인트로 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꺼져라. 빨간 페인트로 휘갈겨 쓴 그 글씨는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했고 삼촌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누군가 밤중에 와서 한 짓이었습니다. 삼촌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혐오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반이 삼촌을 막았습니다. 아저씨, 경찰서에 가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세대가 감당할 몫이에요. 저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삼촌은 이반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반은 페인트를 사와서 직접 벽을 칠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도왔어요. 우리는 그 빨간 글씨를 하얀 페인트로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이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그 일 이후로 이반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청소를 도왔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형, 이 글자 어떻게 써요? 하면 정성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이반을 보며 삼촌은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서 그 학교 문 닫아라고 협박하기도 했고 누군가 교실 유리창에 돌을 던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반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반이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삼촌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라니? 이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요. 거기서 공부해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삼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꿈으로 자라난 걸 보니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삼촌은 그날부터 이반의 한국 유학을 위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반이 정말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교실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열정은 오히려 뜨거워졌어요. 특히 이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형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도 생겨났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또 다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반이 한국어로 스피치를 했어요. 저는 한국을 모르지만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가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0년 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반이 한국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알려준 순간
삼촌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정말 합격했다고요? 입학 허가서가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고려인 마을에서 한국대학교에 합격한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삼촌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마치 꿈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삼촌은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교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학부모들, 마을 어르신들,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분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반의 성과를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삼촌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겠죠?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의 말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반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수업 정도로 생각했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반의 합격 소식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반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삼촌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한글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과 존엄의 싸움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삼촌의 행동이 이제야 의미가 와 닿았던 거죠.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고려인 전통 음식들이 준비되었고 할머니들이 오래전에 배운 한국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이반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축하연이 끝나고 삼촌과 이반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삼촌이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아? 혼자 낯선 나라에 가는 게. 이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설레요. 드디어 우리의 진짜 고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반의 합격 소식은 다른 고려인 마을에도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한글학교 학생이 서울대에 갔다고 하면서 말이죠. 삼촌의 한글학교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우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반이 길을 열어준 거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수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오고 어른들도 와서 배우겠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도 이반처럼 키우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교실이 비좁아질 정도였어요. 이반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수업날, 그는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형으로서 먼저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공항에서 이반을 배웅하는 날 삼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반아,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건강하게 공부하고 꼭 돌아와. 이반은 깊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심어주신 씨앗을 큰 나무로 키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걸 보며 삼촌은 생각했어요. 10년 전 혼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 작은 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해부터 한글학교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이반의 성공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거든요. 나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2024년 삼촌의 한글학교는 마침내 고려 한글학교라는 정식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청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냥 민호 아저씨네 교실이라고 부르던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당당한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받던 날 삼촌은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14년 전 창고를 개조해서 시작했던 그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인정받았구나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졸업생 수는 어느새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졸업생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우즈베키스탄 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전공하고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한국 기업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입안의 소식이었어요. 서울대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약속대로 매년 겨울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형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이반이 가져온 한국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생생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리고 경복궁이라는 아름다운 궁궐도 있고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낡은 책상들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컴퓨터와 프로젝터도 설치되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지도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한글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서 교실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이제 5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매주 새로운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한국의 최신 교육법을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어느 날 오후 삼촌은 혼자 교실에 남아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교실을 비추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삼촌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삼촌, 후회한 적 없어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온 것. 삼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거야.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정체성도 말이야.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와본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삼촌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여기서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걸 배우게 될 거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교재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다른 나라의 한글 학교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한글 학교가 이제는 세계 곳곳의 한글 학교들과 연결된 거예요. 삼촌은 가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에 가자 하나 쓰면서 울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의 그 떨림과 감동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그 한 글자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요즘 삼촌의 새로운 꿈은 더 많은 이반을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10명, 20명이 한국 대학교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는 민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반대했던 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등록하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이제는 확신해.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삼촌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한글을 배웠다. 그들의 눈에서 우리 조상들의 꿈을 본다.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말과 글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고려 한글학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이반처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삼촌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아이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촌이 꿈꾸었던 미래입니다.